오늘 세 번째 주제는 부채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 자본으로만 성장한다. 그게 자본주의에서 꼭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성장이 확실하다면 부채로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서 효과가 훨씬 더 높다면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현재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조금 기준을 세워놓는다면 한국이 혹은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변동에 따라서 지금 건설, 내수, 그런 경기의 변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투자 기회가 긍정적으로 있는지 부정적으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부채에 대해서는 좀 나쁜 기사들이 많죠. 세계 1위에 올랐다. 데드라인 넘었다. 이게 1월 22일 기사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사를 낸 주체는 한경 비즈니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란 말이죠. 기업들 편인 신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자, 경기 부양 정책과 막 뒤섞여서 가계부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런데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3대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인데 이 세 개가 다 부채에 휘말릴 수 있다.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거고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6천조 원이고 여기에 전세금을 넣으면 7천조 원이다. 조심하자. 이런 기사가 한경 비즈니스에서 나왔습니다. 부채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또 색다르실 겁니다. 부채는 일단 GDP 대비 가계부채는 34개국 중 1위고요. 기업 부채는요, 증가폭이 2위고요. 그리고 정부 부채는 증가 속도가 4위입니다. 정부 부채가 50%대로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순수 정부 부채만 넣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자료를 보면 공기업의 부채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업하고 정부가 나눠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보면 여기가 한국, 그 다음번에 홍콩, 태국, 그리고 여기 간격이 꽤 넓잖아요. 그 다음번에 영국, 미국입니다. 홍콩, 태국은 우리랑 뭐 비교할 바는 아니고요.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 우량한 선진국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 부채가 빠졌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채가 많아지니까 결국 빚을 갚는데 소득의 70%를 쓰는 사람이 295만 명이고 전체 취업자 10명 중에 1명, 10%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런데 소득의 전체를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라는 사람, DSR 100% 넘는 사람도 171만 명이다. 이것은 대기업이 한 해 고용하는 인원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 많다.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이나 이루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연도별로 부채 추이를 보면 사실은 연도별로 보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를 데드라인은 80%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80%로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겁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니까 GDP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계부채 비중도 달라질 것이고요. 부채가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서 가계부채도 달라질 텐데 이것들은 또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아까 기업부채 증가 속도도 상당히 높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쪽에 홍콩이 저 위니까요. 뭐 그런 나라들 빼놓고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그 증가 속도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기사가 나온 걸 보시면 상장사 가운데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회사가 40%가 넘었다. 고금리로 가니까 요것들이 더 늘어났겠죠. 이중고죠. 왜냐면 고금리로 가니까 소비가 안 돼서 수익성도 떨어지는데 이자 비용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6.1%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채 증가 속도도 좀 우려스럽다.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정부 부채 정말 많은 나라들을 보시면 일본은 뭐 압도적 1위 264%, 뭐 베네수엘라, 수단, 그리스, 싱가포르 이렇게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좀 위에 있는 거고 미국은 뭐 기축통화니까 빼면 되고요. 미국 빼고 나면 그렇게 우량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주요국이 어떻게 됐냐면 웬만하면 감소됐다는 거죠. 일본도 줄고 독일도 줄고. 왜냐하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디레버리징이 당연했는데 우리는 금리 급등기에도 부채를 늘렸어요. 부채를 늘려서 우리가 23년도에 얻은 경제 성장률은 1.4%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일의 경제 성장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경제 성장률의 질이 안 좋은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43%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달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 1688건입니다. 이게 역사상 뭐 9년 만에 최대치. 그러니까 2014년 10월 이후로 최대치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 물건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 연체율도요, 최고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부실채권, NPL을 빨리 정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6%대 저축은행 연체율도 결국은 NPL 넘기고 재무조정 활성화해라 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연체 관리하고 NPL 빨리 넘기고 그 다음번에 충당금 잡고 건전하게 바꿔라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부실 대출은 줄어들 것이고 대출은 더 깐깐해질 것이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제대로 안 돌아갈 확률이 있죠. 전세는 DSR이 없었는데 DSR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DSR을 하는 이유는 가계부채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80%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부채가 지금 현황은 어떤지 알았고 부채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2017년 강종근 님이 쓰신 자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BOK 경제연구소고요. 일단 부채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유량 효과입니다. 가게가 부채를 치면 소비가 증가되고 부동산을 사면 내구재 좋아지고 또 부동산이 가격이 비싸지고 많이 사니까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소비 증대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절약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인데요. 부채 수준에서 보면 원리금 상환, 이자 등으로 소비와 경제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소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거 사니까 가구도 많이 팔려 인테리어도 잘 돼 이렇게 소비 증대 효과로 뭐 경제가 부양되는 효과 그리고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원리금 부담 때문에 소비와 경제가 나빠지는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유량 효과와 절약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봤더니 2000년대 이후에는 긍정적인 효과, 즉 유령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에 부담을 준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가계부채 GDP 비율이 높아지면, 이거 2017년 얘기입니다. 부담이 되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니까 억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억제가 안 되고 더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채는 많은 부분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된 거니까요. 2016년에 보면 산업연구원에서 경제 성장률에서 건설이 기여한 거,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늘어난 것 중에 반은 건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이니까요. 이게 2015년에 늘어난 거겠죠. 51%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3.3%인데 건설이 늘어나서 한 게 1.65%라는 얘기죠. 1.7%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만약에 건설 부분을 뺐다면 우리는 1%대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얘기가 나와서 보면 여기가 3% 요렇게 3% 여기였는데 점점점 뭐 떨어지고 있다가 코로나 때 반짝 올라갔다가 이제 작년에 1.3%까지 빠지는 거죠. 2015년도가 경제 성장률에서 반을 건설이 하게 됐으니까 그때 당연히 가계부채가 폭증했겠죠. 폭증해서 그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슬로우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추이를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015년도가 6이고요. 요걸로 요 올라가는 거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정부는 저렇게 했을까? 2014년 7월 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빚내서 집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건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정부는? 도대체 왜 그랬지? 라고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 없이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때 보면 잠재 성장률이 2016년부터 팍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몇 년도에 예측한 거냐면 2015년도에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지네? 그러면 부채를 땡겨서 우리가 건설을 활성화시켜서 스무딩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막는 과정에서 가계가 부채가 늘어난 거죠. 뭘로? 건설로. 그 와중에 가계부채는 보시면 80%대에서 지금은 100%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금방 봤던 경제성장률 이루는 요 가파른 크기, 그리고 쭉 올라갔죠.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조금 더 많습니다. 당연하죠. 저거는 그냥 순 소득 대비고 처분 가능 소득 대비에서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건설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 부양을 했는데 그러면 건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때 건설은 인적기 많이 들어가고 국내 자원을 쓰고 이래서 되잖아요. 인건비는 어떠냐라고 보면 인건비가 지금 2023년, 그러니까 22년이겠죠. 외국인 근로자는 약 15%입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한 외국인들이 많아서 훨씬 많다. 이들은 돈을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국으로 보내죠. 과거에 그러면 어땠냐라고 본다면 외국인 비중이 2000년대 1%였다가 지금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쓰고 하는데 지금 이들, 즉 지금 15% 이분들은 본국으로 송금하겠죠. 우리나라가 GDP 대비 건설 비중이
과거에는 낮았다가 1980년대, 90년대 높았다가 이제 산업이 커지면서 또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약 20%대예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라고 본다면 미국은 뭐 우리의 반 정도 되고요. 영국도 반 정도 되고요. 프랑스 10%, 일본도 반 조금 더 됩니다. 우리가 월등하게 높죠. 아, 우리는 건설을 포기하지 없구나. 건설을 포기하지 못하고 성장률을 계속 지키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줄어들기가 쉽지 않겠구나. 만약에 가계부채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장하기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채의 양면, 부채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부분, 부채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고요. 결국 이것들은 우리의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